이제 SOA 이야기가 납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또 SOA가 한때 엄청 또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SOA 이야기 쑥 들어갔죠. 네. 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아까는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라고 이제 불리고 있어요. SOA가 뭐 출연했다. 뭐냐, 재빠르게 돌아가서 빠르게 뭐 대응해야 돼서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개념이 뭔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표준 블록 단위 나누고 하나의 서비스로 구성한다. 되게 이제 이야기를 얽혔었어요. 웹 서비스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작업하거나 재사용한다. 그래서 운영 체계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무관하게 IT 자원을 통합 관리한 아키텍처 사상이다. 와, 어렵다. 이거 외워서 쓰실 수 있겠어요? 어렵다, 그죠? 네. 네. 네, 서비스 한 개는 단순 서비스, 여러 개를 뭉쳐서 하면 복합 서비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구조로 보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제가 아까 CBD에서 컴포넌트 리파지토리가 있었죠. 컴포넌트 디벨롭먼트가 있고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가 있었잖아요. 컴포넌트 디벨롭먼트의 리파지토리가 바로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입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명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덱스를 찾아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저 프로바이더한테 요청합니다. 그럼 프로바이더 쪽에서 뭐 돈 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쪽 서비스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쪽에 그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기업 내부에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 외부에 있을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컴포넌트는 뭐예요? 컴포넌트 리퍼지토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서 막 이게 실행되고 이제 돌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는 리퍼지토리에서 요청해서 꺼내다가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 안에, 이 프로젝트의 지금 개발 환경 안에다가 가져다가 이거를 임포트 시켜갖고 나머지 기능들을 다 이렇게 임포트 시켜갖고 얘를 전체 통합 빌드 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이거 컴포넌트는 부품이니까 뭐예요? 조립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서비스는 뭐예요? 독립적으로 혼자 스스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스탠바이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지금 기업 외부의 원래 개념으로는 기업 외부의 거대한 서비스 컴포넌트라고 부를게요. 아까 저희는 객체라고 불렀잖아요. 자, 객체를 부품으로 만드니까 컴포넌트. 자, 부품은 결합되기 전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결합 안 되고 서로 스스로 온라인상에서 독립적으로 계속 스탠바이 되어 있는 애. 얘는 서비스 컴포넌트. 자, 이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쓰려고 하면 얘가 제시하는 API를 가져다가 이쪽에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계속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API에 맞춰서 내가 이쪽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API 통해서 그냥 규격시켜서 요청 보내면 그냥 리스판스가 와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제 그런 존재이고 어떠한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알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인덱스 구조를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갖다 쓸지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찾아다가 요청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얘가 이쪽에서 바인드를 시켜서 실행한다. 파인드, 여기서 퍼블리시, 여기는 바인드. 그래서 이때 이제 쓰는 단순 메시징 프로토콜을 뭐 SOAP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요 레지스트리에 이런 것들을 지금 명시하는 걸 WSDL,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UDDI, 요거 이제 디렉토리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들의 등록과 검색. 그래서 UDDI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것인가 보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같은 사실도 한번 머리가 헷갈려 하는 뭐. 자, 이제 SOA의 특징은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BP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 아래에 보면 서비스 레이어가 있어요. 이제 큰 단위로 그냥 예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위에 보면 ESB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랫단에 개별적인 이제 이 서비스 컴포넌트 셋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테크니컬 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져다가 쓰려는 자는 하나의 단순 서비스 컴포넌트가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고요. 업무 프로세스는 워크플로우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죠. 워크플로우로 정의하면은 근데 이 워크플로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고도시킨 솔루션은 이게 BPM이라고 불러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게 BPM 툴이거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혹시 비지오 툴 아세요? 비지오. 네. 거기에 비지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이어그램 이 리스트가 쫙 있고 이거 가져다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연결 뭐 이런 것들 가져다 끌어서 그러고 나서 그 자체 클릭하면 파워창 열리죠. 그래서 이 파워창 안에 보면 이제 속성값들 다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때려놓고 실행하면 이게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코딩이 필요가 없어지는 이게 이제 BPM2입니다. 그래서 BPM2를 내장해서 만든 이 솔루션들은 실제 인포메이션을 그런 방식으로 임플멘테이션을 해요. 그 이야기는 BPM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된 메타격과 안에 다시 한번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의 어떤 기능하고 얘가 다 매칭되어 있는 메타격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진화되고 자동화되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전환하는 매핑 툴이 계속 붙어가지고 자동화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소스 코드를 가지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 거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건 아니에요, 그거. 실제 교육하는 사람은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근데 노가다의 근육을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매핑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BPM 툴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A 액티비티, B 액티비티. 그래서 프로세스는 동일한 아웃풋을 바라보고 있는 일련의 액티비티들의 셋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프로세스는 하나의 업무 단위. 이 업무 단위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그 하나의 액티비티 셋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액티비티 셋을 가져다가 BPM 툴에다가 단계별로 이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컴포넌트를 전부 API를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서비스를 하려면 뭐를 제시해야 된다? API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API를 가지고서 연결을 하고 나서 사용자가 이거 쓰려고 하면 BPM에서 못 쓰잖아요. BPM은 그냥 엔진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화면을 앞단에 UI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되죠. 네, 이게 지금 소아를 이용한 결과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설명이 됐어요. Anyway, 하이에 지금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던져주는 메시지의 타입이 표준이 없이 각각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의 과거 이름 뭐냐면 EAI예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EA 툴이에요. 얘가 해주는 롤이 뭐냐면 아까 저희가 XMI 이야기했잖아요. XML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데이터 타입 디피니션 DTD 방식에 의해서 DB가 없이도 그냥 텍스트 파일 안에 TTD를 전부 정의를 해놓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똑같이 나열을 시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마치 DB에서 불러들인 것처럼 그걸 쭉 읽어서 풀릴 수가 있고요. 그거를 메시지로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기종의 서비스들이 메시지를 표준을 안 지키고 전부 날릴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1차적으로 딱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XML로 정의된 표준 텍스트 타입으로 전부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던져줘요. 그러나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서로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전환을 시켜요. 그러면서 또 그쪽에 던져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 각각에 맞춰서 다 받았다가 표준 XML 타입으로 전환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매핑 기술로 호환성을 계속 보장하고 있는 거가 이해되시죠? 네, 호환성은 결국에는 매핑 기술. 근데 매핑할 때 최종 매핑의 허브의 중심에 있는 녀석은 표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끌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메시지 표준에 맞춰서 시스템이 다 달라도 가능해져요. 자, 요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BPM과 ESB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자, 이거를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그러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개발된 기능이 온라인상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열어서 서비스를 해주고 기능만 돌게 해줄게 라고 하는 순간에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없게 돼요. 전부 다 이 방식으로 ESB하고 BPM2라고 그 다음에 API 제공되는 것을 연결해서 UI만 쫙 만들어줍니다. 이 방식으로 가자는 게 이제 수업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이 컴포넌트를 여기서 이제 서비스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거대한 지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거대한 서비스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제공자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상적인 모습.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안 줄 거잖아요. 누가 그걸 다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거예요. 아까 CBD도 실패한 이유가 누가 컴포넌트를 만들 거냐에서 실패한 거예요. 누구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 또는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누구에게도 맞지 않아. 이게 평균의 함정이거든요. 평균적인 것은 아무한테도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1부터 10까지 평균은 얼마예요? 5라고 칩시다. 그럼 5 말고 나머지는 잘 맞아야 맞아요. 그럼 몇 프로가 안 맞는 거예요? 90%가 안 돼요. 이게 바로 공통 컴포넌트를 도출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그럼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긴 한데 실제로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죠? 이해되신 거 맞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사이즈로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면 그러면 기업이 작은 단위 하나의 기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 그룹들 계열사가 수십 개 되는데 회사에서 그러면 그런 데는 관리 시스템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그 관리 시스템들을 전부 다 새로 개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노후화된 시스템도 전부 다 위에 래퍼를 씌워서 래퍼를 가지고서 다시 ESB까지 끌어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 래퍼도 매핑 기술이에요. 말만 래퍼예요. 이 녀석이 다른 모습이니까 깨끗한 표준 모습으로 바꿀 수 있게 컨버전 시키는 매핑 툴 위에다 씌웠다는 뜻밖에 없는 거예요. 다 메타예요, 메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 내부의 전체 시스템을 한 가지를 딱 개발한 다음에 모두가 나눠서 쓰게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업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거 고유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를 통합하는 게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나머지 예상이 있는 것들을 다 래퍼를 씌우고 ESB까지 끌고 오면은 그럼 새로 개발 안 하고 전체를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단일 기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거대한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매출 생각해 보세요. LG그룹의 매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 수천 개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서는 이게 내부적으로 구현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했다가 전부 다 때려치우고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그래서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 통합 이런 게 이제 플랫폼에 상관없이 래핑 기술과 ESB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노즐리 커플트 메시지 지향. 그래서 이 지금 ESB를 통해서 저 입력 출력 값들이 전부 메시지 형태로 날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노즐리 커플드 메시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독성이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시지가 날아가는데 BPM3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기반으로 계속 프로세스의 액티비티 단위로 계속 입출력을 반복하고 넘기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프로세스가 하필 그때 하드웨어상의 오류가 생겨가지고 동작이 멈췄어요. 그러면 걔가 멈췄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지하고 그다음에 걔가 진행하다가 하필 얘가 동원에 관련된 거리였어요.
그냥 거래 가서 중간에 날라갔을 거잖아. 이거 어떻게 복구해? 이러면 이제 신용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메시지 이메일 프로세스 상태가 이제 이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가 안 되면 이거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실체의 무결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시스템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소어에다가 플러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EDA EDA 툴을 여기다 붙여갖고 요거를 소어 2.0이라고 불러요. 1.0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은 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뭐냐면 금방 말한 그런 예상들이 발생하는 거를 정리해 놓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발생하면은 그 해당 트랜잭션을 전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재처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게 결합된 애를 SOA 2.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 2.0.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OA 개발 절차 어쩌고저쩌고 프로세스를 정의해라, 서비스를 정의해라. 아까 뭐 컴포넌트 그런 되게 비슷해요. 아키텍처, 그래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서비스, 뭐 컨슈밍, 애플리케이션 제구성, 신규 시스템 개발, 포스 통합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BPM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관리 툴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조립하고 근데 조립도 내가 이거를 오프라인의 물리적인 서버에서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PI를 통해서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전부 네트워크상의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를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는 또 다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전체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죠. 네, 그래서 지휘자가 있어서 이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 조종 통제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오케스트레이션을 설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말이 많이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오케스트레이션. 네. 옛날에는 또 이런 거를 다른 용어로 혹시 패브리케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패브리케이션은 뭐예요? 직무를 직조하는 게 패브리케이션 아시죠? 양탄자 같은 거 짤 때 직조하는 거 있잖아요. 가로 세로 계속 이렇게 중첩중첩하면 거대한 양탄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양탄자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막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자, 개별 하나하나를 보면은 절대 이 무늬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것들 다 쪼개서 각각을 지금 직조를 했잖아요. 근데 다 합쳐서 양탄자가 딱 환생하면 거기에 거대한 아트가 있어요. 이런 기술도 우리가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 컴퓨팅을 할 때 처리해야 될 타스크들을 전부 모든 개별 여유 자원이 있는 서버 쪽에다 던져주고 이거를 다시 처리 끝난 거를 이쪽에 끌어모아서 이거를 딱 통합을 하는 순간에 각각 떨어진 애는 그냥 이 직조기의 직물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다 모여진 이 녀석은 양탄자예요. 이렇게 양탄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개별적으로 막 날아온 녀석을 가로 세로 막 집중하는 녀석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컴퓨팅 기술들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패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또 어디 가면 나온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면 나오겠죠. 네, 클라우드가 다 이제 그런 속성을 통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비스 도출 상태 절차.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를 도출하는 거하고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어쨌든 소화는 안 물어볼 거거든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소화랑 비교하라고 또 나오면은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소화는 뭐 적용 사례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국내 이제 재벌 그룹들이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신기술을 그래서 막 적용을 해보다가 다 안 하고 집어쳤어요. 소화에 적합한 유형의 프로젝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에서 BPM을 하려는 프로젝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한번 보시고 라이프 사이클 모델 조립 운영 관리 뭐 전체 큰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보면은 전체는 뭐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화하고 일관형용 소화
그래서 뭐 OCBD, 컴포넌트가 결국엔 서비스화 된 것이다. 그 다음에 BPM 툴 써서 조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결국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다. 데이터는 메시지화에 대해서 날아간다. 이 메시지를 통합하는 애가 ESB다. ESB의 전신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EAI 툴이다. BPM의 전신은 워크플로우다. 그 다음에 SOA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술은 웹 서비스다. 그 다음에 EA의 실현 방안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개별 시스템 하나하나를 구축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전사 시스템을 쫙 펼쳐놓고, 이 중에서 BPM의 이 워크플로우에 엮어갖고, 다른 데서 서비스 API 받아서 그냥 실행하면 되는 애들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립만 하고 그냥 서비스 API 가져다 붙이고 나서 서비스 사용료만 주면 돼. 근데 이렇게 안 하려면 거대한 다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상면도 있어야 되지, 서버도 있어야 되지,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지. 그다음 그 위에 얘들 따른 소프트웨어를 각종 솔루션 사야지. 그 위에 또 애플리케이션 또 개발해야지. 그리고 나서 운영 쫙 돌려가지고 운영 유지 보수해야지. 또 모니터링 툴 사다가 다 붙여야지. 근데 이런 거를 누가 다 해줘요? 원래 서비스 컴포넌트 제공한 애가 그걸 다 보증해 주는 거야. 난 사용료만 내면 돼. 그리고 내가 인티그레이션 한 부분만 나는 그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절감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그동안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공 사례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가장 유사한 기술이 웹 서비스 기술이에요. 웹 서비스에 대한 API를 제공해서 이 사례를 만든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첫 판매 업체였잖아요. 첫 판매 업체. 그런데 아마존이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알고 싶으면 특정 웹사이트에만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책을 사려고 구매를 하려면 아마존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했다가 다시 그 웹사이트로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여행사인데 나 저기 발리 여행 가고 싶어. 또는 몰디브 여행 가고 싶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여행 계획을 세우기 어렵네? 그러면 여행 서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건 어디 가서 교보문고. 해외는 어디? 아마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여행사 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줘라고 했을 때 자기 사이트를 벗어나지 않고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나는 A 여행사를 실제로 가서 그거를 따려고 했는데 그 책에 내가 경험한 여행사 중에 C 여행사가 제일 좋았어. 그럼 네, 방문자가 A 여행사 사이트로 다시 올까요? 안 가겠죠. 그 책 보고서 C 여행사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머물게 하는 체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존에서 북셀러 API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행사의 홈페이지에다가 거기에 좀 더 이 도서 검색이라고 하는 것을 딱 UI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API를 아마존 거를 써가지고 아마존 그 책 판매 있죠. 그쪽 애플리케이션을 이걸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UI는 어차피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에서 UI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검색하는 요 기능이 아마존 게 아니라 그 여행사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API 이용해서 계속 정보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뿌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는데 아마존이 뭘 걸었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책을 거기서 오더를 하면 그 오더 금액의 몇 프로를 그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좋은 전략이죠. 이게 대표적인 사실 아마존은 소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존의 이 웹서비스 API가 그런 효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부분적인 소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국내에서 우리 또 따라하는 거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여행사가 기상청에 기상정보,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웹서비스 API로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지금 붙여놨어요. 그래서 모든 여행사에 제대로 된 뭐 좀 규모 있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미 기상정보가 전부 연결돼 있어요.
내가 여행 가고자 하는 현지의 예상 그 일자의 기상 상태가 나에게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기후구도 엄청 오는데 거기 여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거기다 다 붙일 수 있게 API를 제공해줘요. 네. 또는 통계청의 통계 API.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적으로 다 구성을 해서 이런 SOA의 부분적인 이 형태로 전부 붙여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다 모아서 내가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만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걔가 진정한 SOA의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모델인 거 지금 보이시죠? 네,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소스 코딩을 안 하고 조립해서 쓸까? 그 다음에 개발 프로젝트를 띄우지 않고 그냥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볼까? 이에 대한 것들이 속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소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어의 이야기도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